15쪽 어조예요.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요 어조는 따로 나누지 마시고 그다음에 태도, 정서, 어조를 같이 묶어서 시의 분위기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말들이 앞에서 나오는 말들하고 이제 상호 교환이 될 수 있다는 점 볼게요. 어조는 화자의 개별적 특수성이 드러나는 특정한 목소리로, 이걸 이제 말투라고도 하는 거잖아. 요거는 이제 보통 뭐로 실현이 되는 거냐면, 요 말투는 결국에 종결 표현을 통해서 실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결 표현인지에 따라서 말투가 달라지기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씁니다로 썼다가 요가 나와. 그럼 이제 변화가 일어난 걸 볼 수 있는 거죠. 어조의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야. 계속 어조는 태도, 정서와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주제를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줍니다. 먼저 독백체. 여기 있는 독백체는 그 밑에 있는 대화체 있죠? 말을 건네는 방식. 이 두 개를 묶어주세요. 대부분의 시, 즉 한 90%에 해당하는 시가 독백에 해당하고 나머지가 이제 대화체, 말을 건네는 방식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뭐 독백은 크게 문제가 없겠지? 그냥 혼잣말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예를 들어준 것은 내 그대를 생각함은 이라고 해서 내가 그대를 생각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 독백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분해야 되는 게 바로 대화체, 말을 건네는 방식이 되는 거지. 특정 대상, 즉 이제 얘를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시적 청자라고 할 수 있겠죠? 시적 청자, 특정 대상과 이야기를 나누는 목소리를 이제 말을 건네는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이제 뭐와 좀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냐면 대화 형식이랑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화 형식은 실제로 A, B 이상, 그러니까 둘 이상의 화자가 나와야 돼. 둘 이상의 화자가 나왔을 때가 이제 대화 형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대화 형식이라는 말하고 대화체를 구분해 주세요. 그런데 범위로 보면 얘가 넓은 개념이야. 그러니까 대화 형식은 대화체다 혹은 말을 건네는 방식이다 라고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화체는 대화 형식이라고 설명이 불가능해. 왜? 반드시 화자가 둘 이상이 필요하거든. 그러면 여기에서 형님, 사촌 형님, 시집살이 어땠을까? 얘 그 말 말아 시집살이, 계집살이라고 해서 얘가 이제 형님인 거죠? 얘가 형님이고 얘가 이제 동생이. 이렇게 화자가 둘 이상이 나온 게 대화 형식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 대화 형식을 뭐로도 말할 수 있다? 대화체 혹은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도 말할 수 있다가 되는 거라고. 그런데 너 들어보았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다음에 너 들어보았니? 무슨 술이던 소리인데? 너 들어보았니? 무슨 흐리던 소리. 이렇게 되면 얘는 대화 형식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지. 이제 너에 대해서 질문의 형식을 띄고 있으니 얘는 이제 말을 건네는 방식이 되는 거고. 그래서 얘를 구분해 주시면 돼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지금 얘는 남성적 어조랑 뒤에 있는 여성적 어조를 묶어주면 되겠죠? 그런데 최근 요 분위기에서 남성적이다, 여성적이다 라고 해서 성역할을 고정하는 것 혹은 나누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제 남성적 어조다, 여성적 어조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모의고사에서는 보지 못할 표현인 거야. 다만 뭐 여성 화자다 정도는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남성적 어조는 강인함과 의지가 두드러지는 것, 여기에다가 이제 거친 표현이에요. 거친 표현을 쓰면 남성적 어조로 볼 수 있겠다. 뭐 여기 이런 것이 뭐 두 쪽으로 깨뜨려져도 그 다음에 뭐가 되겠다라는 말, 이런 말들을 통해서 남성적 어조 확인해 볼 수 있겠고, 근데 이제 이것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여성적 어조가 되는데, 이 여성적 어조에서 마찬가지예요. 얘는 보통 섬세하고 부드러운 어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여성적 어조를 생각해 주면 되겠고, 당연히 여성 화자일 때는 여성적 어조가 나타나겠지. 그래서 얘와 관련되는 게 이제 여성 화자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거 말고도 이제 또 뭘 많이 쓰냐면 호소력입니다. 호소력이 짙다. 이것도 이제 여성화자, 여성적 어조와 관련돼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전통적 여인상 혹은 여성이라고 해서 이 두 가지 요소가 맞물릴 때, 지금 여기 나타난 요소가 맞물릴 때 여성화자가 되는 거야. 여성화자라고 하면 그 당시에 조선시대 때 여성들이 많이 쓰는 소재가 나오면 여성화자가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소재 없이도 이 두 가지 요소가 맞물리면 여성화자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태도. 소극적, 수동적 태도를 보이면, 그리고 거기에 경어체, 존댓말이 되겠죠? 높임 표현. 경어체를 쓰면 이 두 가지 요소가 맞물릴 때 여성화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본문에서 보시면 서러운님을 보내옵나니 라고 얘기를 했으니 지금 이별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지. 이별을 당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가는 주체는 당연히 누구겠어? 임이 되는 거죠. 이별을 당하는 상황에서 가는 주체에다가 높임표를 썼네. 시.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가 맞물려서 여기에서는 여성임을 드러내준 소재는 없지만 이런 것 때문에 여성화자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여성화자니까 여성적 어조가 나타난다 고 말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야. 넘어갑니다. 그 다음 요 단정적 어조는 뭐뭐이다, 있다, 없다, 보통 요런 말들로, 그러니까 단정인 거니까 예외를 두지 않는 거지.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표현을 쓰면 단정적 어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에서는 요 부분이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애상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네. 그래서 넘어가서 어디를 보냐면 이제 과제에 대한 설명을 해볼게요. 왜? 어떤 거? 그래, 맞아. 근데 거기 과제였었잖아. 수업한다고 사실 풀어오지 말라고요. 거기 과제 아니었어? 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이거 하지 말라 그랬어? 33쪽 설명한다고. 근데 왜 했는데? 32쪽까지. 그래. 지금 우리 17쪽부터 이게 과제 아니었냐고. 17쪽부터 맞아. 근데 안 하는 게 개념 안 하는 게 있죠. 맞아. 중간에 과제 아닌 거 있었잖아.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17쪽부터 보자고. 이건 과제 맞지? 17쪽입니다. 여기 있는 거는 시간 관계상 빠르게 처리를 할게요. 지금 얘 다음이 이제 지금 여기만 여기서 건너뛸까요? 그 다음에 오는 게 이제 시상전개였으니까 시상전개를 켜놓고, 네, 여기를 켜놓고 우리는 17쪽입니다. 거기에 있는 거는 지금 유인물을 통해서 빠르게 좀 처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화자의 정서, 거기 그날이 오면이야. 화자의 정서에 해당하는 건데, 일단 여기에 1년 끝에 기뻐서, 그리고 2연의 세 번째 줄에 기쁨이라고 직접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일단 기쁨인데, 지금 기쁜 게 아니지. 그리고 어떤 게 그날이 오면 기쁠 것이다 이런 얘기인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일단 기쁨도 맞는 거예요. 지금 정서를 확인하자고, 그 화자의 정서가 무엇인지 됐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날에 대한 기대 혹은 그날에 대한 기쁨,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정확한 정답이 되겠다.
그 다음 2번입니다. 지금 밑줄 친 부분.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거기 리에다가 동그라미. 그 다음에 또 밑줄 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의 행렬의 앞장을 서오 리에다가 동그라미. 요 리가 get의 의미와 같지? 뭐뭐 하겠다 이런 거니까 요 표현을 통해서 화자의 의지적 태도. 2번은 의지적 태도. 그 다음에 3번. 지금 이 작품에서 나타나는 어조,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어조가 세 가지가 나타나. 그런데 두 가지를 쓰라고 한 거야. 일단 하나는 거친 표현도 나오잖아. 가죽 찢고 지금 두개골이 깨어진다. 거친 표현을 쓰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의지적 태도도 나타나니까 남성적 어조. 그 다음에 이제 2연을 보시면 2연의 첫 번째 줄에 오오 나오죠. 감탄사, 영탄적 어조. 그리고 또 있어. 말을 건네는 방식도 대화체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을 건네는 방식, 대화체도 확인해 볼 수 있다. 찾아보세요. 어떤 표현 때문에 그럴까? 땡. 아까 지금 특정 대상이었잖아. 뭐가 있어야 돼? 시적 청자가 있어야 돼. 시적 청자를 알 수 있는 것. 그렇지, 여러분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기출문제 풀었을 때 상충곡에서 말을 건네는 방식, 그래서 이거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던 게 분내였잖아. 분내. 그거 해석하면 무슨 뜻이었어? 여러분이라고 했다고. 여러분. 그 다음 두 번째 거예요. 노프락 나지락. 노프락 나지락. 멀기도 가깝기도, 네모지기도 둥글기도, 길기도 짧기도 평생을 이리하였으니 다 경험해봤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더 이상 욕망하지 않는다. 무슨 근심이 있으리? 야, 다 해봤으니까 무슨 내가 어떤 걸 더 추구하겠어? 이런 거지. 그래서 거기서 나타나는 건 달관적 태도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매화사예요. 마지막 줄이야. 매화밖에 누가 있으리? 매화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 예찬적 태도 혹은 긍정적 태도도 맞는 걸로 해주세요. 2번은 달관적 태도. 넘어갑니다. 요건 이제 조금 볼게요. 무등을 보며에서 이때 무등은 무등산입니다. 저기 전라도에 있는 무등산이야. 그럴 때 가난이야 한낱 남루에 지나지 않는다. 뭐 단정적 표현이라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가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남루라는 뜻을 여러분들 좀 알아야 돼. 우리 남루하다는 말 본 적 있지? 어떤 게 남루한 거야? 옷차림이 초라한 것이 남루한 거죠. 낡아 빠지고 떨어진 게 남루한 거야. 그래서 지금 가난은 그런 낡아 빠진 옷에 불과하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그것에 담고 있는 의미가 뭐냐? 그 다음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비유할 때 비유는 뭐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어? 비유는 보조관념을 통해서 원관념을 드러내는 거였으니까 원관념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거기 그 다음 읽어봅니다. 두 번째 줄. 저 눈부신 햇빛 속에 갈매빛의 등성이를 드러내고 서 있는 여름산 같은, 이거 비유적 표현이잖아. 맞지? 직유지, 직유. 여기에는 의미 부여 안 해도 된다고 그냥 얘 건너뛰어도 되는 거야. 얘가 보조관념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 건너뛰고 우리들의 타고난 살결, 타고난 마음까지야 다 가릴 수 있으랴. 가릴 수 없다죠. 뭐가? 그렇지, 가난이. 남루한 옷이. 됐어? 그래서 가난이라고 하면 사실은 상황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그렇지. 그런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 부정적 상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부정적이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1번 문제입니다. 1년과 5년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 태도는 긍정적 태도가 되는 거야. 당연히 좋은 거는 좋지, 맞지? 그러니까 걔는 문제로 안 나와. 부정적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부정적이지 않게,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출제가 되는 거지. 이제 5연을 봅니다. 달관적 태도라. 달관적 태도는 욕망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난이 아무것도 아니다. 달관.
그러니까 달관의 느낌은 욕망하지 않는 건데, 지금 그렇다고 이 가난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가난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을까? 가난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못하거나 가난 때문에 내 마음가짐이 달라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인 거지. 지금 이게 달관적 태도라고 되면 돈 아무것도 아니지 이해되는데, 가난이 아무것도 아니지 해서 그 사람의 태도도, 그러니까 달관이 어려운 건데, 달관적 태도는 아니에요. 네. 이건 다음에 제가 내가 달관적이지 못해서. 근데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너희들은 알아듣겠어? 아니지. 너희들이 알아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제가 질문했으니까. 넌 알아듣겠어? 네, 이거는 시간 관계상 다음에 코칭을 할 때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할게요. 혹시라도 다른 친구들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면 그때 코칭할 때 물어보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5연을 볼 건데, 지금 5연에서는 요 부분, 그러니까 5연도 부정적 상황이지만 부정적이지 않다 이거인 거잖아. 그러면 거기서 이제 부정적 상황인 거는 가시덤불 숯구렁에 놓일지라도 거기 일지라도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세요. 보통 얘가 부정적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뜻을 담고 있는 거지. 그렇게 봤을 때 가시덤불 숯구렁이 됐어. 근데 그 다음이야. 놓일지라도 이렇게 생각할 거래. 그러면 놓일지라도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는 그 이렇게 생각하는 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얘기인 거지. 됐어? 그럼 그 다음 줄이야.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어. 청태가 무슨 뜻이냐면, 청태는 푸른 이끼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생각해봐. 우리가 보통 이끼는 긍정적일 때 써, 부정적일 때 써. 부정적일 때 써. 왜 이끼가 끼느냐? 그것을 녹이 슬거나 마찬가지야. 사용하지 않아서 방치해뒀기 때문에 이끼가 슬거나 녹이 쓰는 거거든. 이끼가 생기거나 끼거나. 그럼 거기에 있는 문장의 구조를 보세요. 생각할 일이요 끼일 일인 것이다. 지금 앞문장에서는 어떤 의미라고 했어? 생각할 일이 긍정의 의미라고 했어, 거지? 그럼 마지막 줄도 어떤 의미여야 되는 거야? 그렇지, 긍정의 의미여야 하는 거야. 그러니 청태도 긍정이야, 부정이야? 여기에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사용한 시어가 되는 거야. 지금 이거를 설명한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우리가 시에서의 의미 부여는 항상 뭘 기준으로 하자? 문장을 기준으로 하자야.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가 중요한 거라고.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거 중요하지. 왜냐? 첫 번째 줄. 가난이 갖고 있는 거 긍정이라고 그랬어, 부정이라고 그랬어? 그래, 부정이라고 하고선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단어가 갖고 있는 뉘앙스, 긍정이나 부정의 의미도 또한 중요해. 그런데 그거를 뛰어넘는 게 바로 뭐라는 거야? 문장의 의미라고. 문장 속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그러니까 시나 소설에서 구간이 주어지는 문제를 보면 꼭 그 구간이 들어있는 전체 문장을 확인해달라. 그래야지 함정에 안 빠진다. 넘어갑니다. 지금 1번 됐어요. 긍정적 태도. 그 다음에 이제 2번입니다. 봐봐. 이연에 나타나는 화제의 태도야. 거기 뭐뭐 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연을 보면 끝에 뭐뭐 할 수밖에 없다가 되지. 보통 이런 식의 표현은 어떤 때 많이 써? 야, 이제는 집에 갈 수밖에 없겠네. 체념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잖아. 맞지? 어떤 상황을 수용할 때야, 받아들일 때야. 그런데 1년하고 관계를 생각해봐. 지금 앞에 1년하고, 그러니까 1년이 지금 긍정적 태도인데 갑자기 2년에서 체념적 태도가 나오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1년하고의 관계를 봐야 되는 거란 말이야. 거기 2년 봅니다. 청산이 그 무릎 아래 질환을 기르듯. 그렇다는 얘기는, 봐봐. 앞에서 우리가 여름산 같은 이렇게 돼서 그 부분을 건너뛰고서는 우리가 봤었지. 그런데 그 부분을 보면 산은 긍정적인 거야, 부정적인 거야? 긍정적인 거죠. 산 같은 타고난 살결, 타고난 마음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산은 긍정적인 거지. 그래서 내가 보조관념은 여러분들이 치우라고 하는 게 원관념에 따라서 보조관념의 의미가 부여가 되기 때문에 보조관념이 나오면 비조표현이 나오면 그 부분 건너뛰고 봐도 된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이연에서 청산이 튀어나왔으니 앞에 산 나왔으니까 확인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 긍정적 상황이 이어지는 거 맞죠? 그러니 그 부분을 뭐뭐 할 수밖에 없다. 결국은 길러야 한다 이런 거지. 길러야 한다잖아. 뭐뭐 해야 한다. 의지적 태도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년하고 4년에서 나타나는 거. 3년에서 보면 내외들이요. 이 내외는 부부라는 뜻이죠. 이어라고 해서 불렀네. 불렀으니 대화체에 말을 건네는 방식. 그 다음에 이어라고 부르면 거기에 뭐도 담겨있다. 영탄적 어조도 담겨있습니다. 뭐뭐여라고 부르면 영탄적도 담겨있는 거예요. 그래 3년은 딱 명확하게 여라고 불렀으니까 말을 건네는 방식 됐어. 그러면 이제 4연입니다. 4연. 4연은 어떤 표현을 통해서 말을 건네는 방식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 말을 건네는 방식이라고 하면 뭘 상정해야 돼? 청자를 상정해야 돼. 청자를 상정할 수 있는 표현 뭐야? 지금 4연에서 청자와 관련되는, 그렇지, 명령형 어미죠. 이마라도 짚어라. 이 명령형 어미 때문에 얘도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볼 수 있는 거지.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3번이에요. 1번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거랑 똑같은 방식이네요. 강아지 같은 것들아 불렀어. 그러고 한 다음 니은임이야. 얼굴을 보아라. 이렇게 됐으니 이제 뭐가 되겠어? 말을 건네는 방식, 대화체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입니다. A에서 드러나는 화자의 정서. 지금 제목이 가정이고 그 다음에 기억 다음입니다. 구력과 굶주림과 추운 길을 걸어 내가 왔다, 아버지가 왔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꼴 누가 되는 거야? 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어설픈 것이 존재한다. 즉 자신에 대한 언급이죠.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어떤 태도? 성찰적 태도. 그런데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을 드러냈으니 성찰적 태도 중에서도 뭐라고도 볼 수 있어? 반성적 태도. 반성적 태도일 때 화자의 정서는 부끄러움. 그래서 2번은 부끄러움, 3번은 성찰적 태도 혹은 반성적 태도. 넘어갑니다. 그 다음 20쪽의 수능형 문제를 보는데 우리가 오늘 현대시 봤던 것 같은 방식으로 접근을 해볼게요. 특별한 거 없어요. 도종환 옥수수 반 옆에 당신을 묻고 끝났네. 지금 당신을 묻었다는 얘기는 당신과 사별했다는 거잖아. 이별했으니까. 화자의 기본적인 정서는 슬픔이고 그 다음에 그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으니 그리움이고, 그런 상황에서 들어가서 보는데 첫 번째 줄, 견우와 직녀도 이날만은 만나게 하는 칠석날. 언제 묻은 거야? 칠석에 묻었네. 나는 당신을 땅에 묻고 돌아오네. 특별한 거 없죠? 계속 똑같은 상황이야. 안개꽃 몇 성에 땅에 묻고 돌아오네. 똑같은 거네. 살아 당신께 못한 벌 못해주고. 이거는 뭘 드러내고 있는 거야? 후회지. 당신 주고 처음으로 배옷 한 벌 해입혔네. 당신 손수 배들었잖아. 옷까지 몇 벌 이웃에 나눠주고 옥수수 반 옆에 당신을 묻고 돌아오네. 그러니까 상황이 특별한 거 없는 거잖아. 앞에서 우리가 제목 보고 받은 거 그대로인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이별인 거니까 부정적 상황이 되겠고, B야. 은하 건너 구름 건너 한 해 한 번 만나게 하는 이 밤 언제? 칠석날. 그 다음입니다. 은하물 동쪽 서쪽 그 멀고 먼 거리 가. 그럼 이 거리에는 누가 있는 거야? 동쪽 서쪽 그 멀고 먼 거리에는 누가 있는 거야? 다시. 은하물이래. 그리고 동쪽 서쪽이야. 누구야? 누가 있는 거야? 그렇지, 견우직녀지. 지금 은하 건너 구름 건너 한 해 한 번 만나게 하는 이 밤 칠석이라고 얘기했고, 거기 은하물 나왔으니 동쪽 서쪽에는 누가 있는 거야? 견우와 직녀가 있어야지. 그 거리가 하늘과 땅 거리인 걸 알게. 하늘과 땅, 이제 누가 있는 거야? 그렇지, 땅에는 화자가 있는 거고 하늘에는, 그렇지, 당신인 거죠. 죽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데 그 다음입니다. 물결 표시합니다. 걸 알게 하네.
알게 한다는 것은 전에는 몰랐던 무언가를 알았다는 거니까 그 다음에는 전과 다른 인식이 있어야죠. 다시 시에서 알았다, 알게 했다, 혹은 몰랐다 라는 말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야 돼. 봐봐. 몰랐다야. 이게 왜 언제 몰라가 돼? 내가 몰랐다는 것을 알았을 때 몰랐다를 쓸 수 있는 거야. 내가 몰랐다는 것을 모를 때는 당연히 알고 모르라고 판단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알았다 몰랐다 보면 한번 뒤집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알았다가 나왔으니 지금 새롭게 알게 된 것. 바꿔 얘기하면 앞에서와는 다른 무언가를 생각을 해야죠. 그거를 찾으려고 해야지. 그게 바로 뭐인 거야? 그 다음 줄에 나오는 다시 만나지는 길임을 알게 하네. 누구처럼? 견우직녀처럼. 견우직녀 1년에 한 번 만나잖아. 그것처럼 아까 동쪽 서쪽 그 멀고 먼 거리가 하늘과 땅의 거리인 걸 알게 하네. 동일시가 된 거지. 그러니까 나도 임과 당신과 한 번은 만날 수 있겠네라는 생각을 한 거라고. 그래서 마지막 줄. 한 해 한 번 당신 만나는 길임을 알게 하네. 언제 만나? 기일이지, 기일. 제삿날. 그게 1년에 한 번 아니야? 그럼 화자의 태도가 달라졌죠? 어떻게 됐어? 앞에서는 임과 헤어졌어. 뒤에서는 그래서 한 번은 만날 수 있겠구나. 상황은 달라져 안 달라져? 안 달라졌지. 상황은 안 달라졌지만 뭐가 달라진 거야? 그렇지. 화자의 인식이 달라진 거네. 그걸 알 수 있게 한 표현이 뭐라고? 그렇지. 이렇게 돼야지. 그래서 거기 문제의 답은 5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21번입니다. 21쪽. 서정주의 춘향 유문이야. 춘향이 나왔으니까 제목이 춘향이야. 그럼 딱 춘향전을 떠올려야지. 춘향이 하면 춘향의 짝 누구야? 이몽룡을 떠올리면서 이제 이 작품을 들어가야죠. 유문은 몰라도 돼. 그런데 이제 배우니까 지금 설명을 할게요. 몰라도 돼. 유문은 유언이야. 그러면 이제 춘향이의 유언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풀어왔으니까 딱 그 느낌 오지? 첫 1년 안녕히 계세요 도련님 인사하잖아. 그리고 3년입니다. 저승이 어딘지는 똑똑히 모르지만 죽는다는 얘기지. 저승 얘기 나왔으니까. 딴 나라는 아마 아닐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 년이야. 천길 땅밑을 검은 물로 흐르거나 도솔천의 하늘을 구름으로 날더라도 즉 죽어서라도 그건 결국 도련님 곁 아니어요. 죽어서라도 어떡하겠다? 너의 옆에 있을 거야. 이 얘기인 거죠. 덜덜덜이지. 덜덜덜. 아니야? 요새 또 스토커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던데. 죽어서도 내 옆에 있겠대. 죽었으면 좀 놔줄 수도 있는 거지. 농담이에요. 계속 봅니다. 더구나 그 구름이 소나기 되어 퍼부을 때 춘향은 틀림없이 거기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도 임에 대한 마음이 변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럴 때 거기 문제에서는 5번이에요. 과거의 경험을 환기가 무슨 뜻이야? 환기는 떠오르다, 떠오르게 하다. 다시 떠오르다, 떠오르게 하다. 두 가지 상황에서 모두 쓸 수 있습니다. 떠오르게 하거나 떠오르는 것, 떠올리는 것. 그러면 5번이 틀렸어. 그러면 이제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들을 보면 이게 이제 문학 첫 번째 문제 선택지가 구성되는 기본적인 원리지. 앞부분은 개념어에 대한 거고 뒷부분은 내용에 대한 거야. 다 끊어질 수 있죠? 1번은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2번은 여성적 어조를 통해, 3번은 단정적 표현을 통해, 4번은
의문형 표현을 통해 5번은 과거의 경험을 환기하여. 다만 5번의 경우는 내용과하고도 관련될 수 있겠네. 그럼 과거의 경험 나와 안 나와? 나오죠? 2연. 지난 5월 단오는 날, 처음 만나던 날 했으니까 과거에 대해서 지금 떠올리고 있는 거고. 그런데 거기에서 뒷부분을 봅니다. 현재 화자의 처지에 대한 서러움이야. 그럼 화자에 대한 서러움이란 얘기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어떤 반응? 부정 반응인데 지금 여기서 뭐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어? 나 죽어서 네 옆에 있을 거야 라는 얘기만 하고 있잖아. 자신의 처한 상황에 대한 반응이 안 나오지. 그래서 5번이 틀린 것. 다시 문학은 무조건 반응입니다. 긍정의 반응이냐 부정의 반응이냐. 넘어. 네, 그거 얘기 안 했네. 네. 20쪽의 답은 5번이에요. 그래서 5번 선택지 보면 A는 부정적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B는 똑같은 부정적 상황이지만 재회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고 있으니 긍정적 태도. 넘어갑니다. 그러면 끝났네. 네, 29쪽입니다. 쭉 넘어와서 29쪽. 괜찮아요. 29쪽. 29쪽은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가볍게 확인하고 갑니다. 여기에서는 마지막 게 중요해. 마지막 거를 여러분들이 처리했는지. 이게 이 마지막 게 과거의 방식이거든. 지금은 잘 안 쓰는 방식이기도 하고. 1번부터 볼게요. 민드레처럼 지규, 귀뚜라미가 슬프대요. 감정을 드러내고 있어 의인. 나무는 행복이래. A는 B, 은유. 그 다음에 4번은 본문에 한번 예를 들어준 거죠. 칼을 통해서 무력, 펜을 통해서는 문화의 힘, 대유. 특징을 통해서 전체를 드러내는 방식. 그 다음에 5번 내리는 듯 지규, 건물이 움직이네. 화류. 7번 도시는 수족관. A는 B, 은유. 그 다음에 8번인데 나열됐어. 나열되면 어떡하라고? 묶으라고. 묶어둔다는 얘기는 공통의 속성을 따져야 되는 거지. 그럼 묶었을 때 얘는 뭘 드러내는 거겠어? 그렇지. 가을. 그럼 누렇게 익은 별을 통해서 이거 가을이구나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럴 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체 가을을 드러내는 방식 대유. 그 다음에 뭐뭐 인양 지규. 그 다음에 바다가 마치 동물처럼 삼킨데 화류. 11번 나무가 아프대요. 감정 의인. 12번 장미같이 지규. 이제 마지막입니다. 비유는 결국 표현하고자 하는 원관념, 그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보조관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그 문장이야. 어머니를 위한 사랑의 노래. 그러니까 울려 퍼진데 그럼 실제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건 뭐인 거야? 실제로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건 노래죠. 그러면 이 노래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바가 뭐가 되는 거니? 그렇지. 어머니의 사랑이지. 다시 노래가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어머니를 위한 것이든 뭐가 됐든 간에 지금 노래가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거지. 됐어요? A는 B의 형태로 치환이 되지. 그래서 요 13번은 은유입니다. 봐봐. 요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공감각적 심사학 얘기했었지? 그래. 여기가 한번 써보네. 자꾸 저기만 썼었는데. 지우개 거리도 한 이쯤에 하나 더 있었으면. 이게 사람이 이렇게 욕심이 생겨. 여기 하나 더 있으면 이렇게 편하게. 그건 내년에. 제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설치하고 제도 좀 옮기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카메라. 고정형 카메라. 내 핸드폰이잖아, 저거. 얼마나 희생하고 있어. 카메라를 다는 거. 또 쓸데없는 얘기를 했네요. 뭐 하려고 그랬지? 공감각적. 청각의 시각화. 우리 공감각적 감각의 전이 얘기할 때 지금 청각의 시각화라는 것은 여기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바가 뭐였어? 드러내고자 하는 바 실제로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거. 푸른 종소리. 얘가 청각의 시각화지. 맞아?
그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건 뭐야? 그렇지. 얘인 거야. 청각을 지금 마치 모처럼, 내가 뭐야? 마치 모처럼. 이거 비유하는 표현이잖아. 시각처럼 드러낸 거지. 됐어? 그래서 이 공감각적 이미지는 비유처럼 생각을 하시고 드러내고자 하는 바 그것을 뭘로 표현했는지 이렇게 접근해 준다는 것. 그래서 지금 사랑의 노래 이렇게 적는 방식이나 저 방식이나 같은 형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13번에는 은유예요. 응? 아니지. 그거는 아니야. 그건 아니고 그거야. 내가 왜 그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비유처럼 생각해야 여러분들의 공감각적 이미지를 쉽게 그러니까 쉽게 판단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30쪽이에요. 위치가 바뀌었네. 도치. 용서할 수 있죠. 저는 마음이 넓으니까 서리. 용서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그 다음에 나는 외롭지만 또 외롭지 않다. 개소리죠. 역설. 그리고 4번에 눈이 자꾸 내리네요. 군대 가야지 그러면. 눈 좀 한번 치워봐야. 네. 지금 눈 내리는 거 점층이죠? 눈 내리는 것이 반복되고 중간에 새로운 것들이 들어가고 있는 거 점층. 그 다음에 영혼들이 쉴 수 있는 어둠이 올 수 없는 문장 형식이 반복되고 있는 됐고. 그 다음에 6번은 이게 거기 이제 사선을 긋은 게 이게 행가리를 했다는 얘기인 거잖아. 원래는 그대 내게 왔던 이게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끊었으니 얘는 행간걸침. 그 다음에 매화는 우뚝 피어났지만 철쭉과 진달래는 아직 한겨울이라는 얘기는 피었다 안 피었다? 안 피었다. 그러니 대조. 8번입니다. 사랑하는 그대가 떠났지만 괜찮지 않겠죠? 반대로 표현했네. 반어. 오 무척 아름답구나. 뺐어야 되는 건데 얘는 영탄인데 우리 영탄은 어조에서 봤잖아. 수사에서 보지 않고. 얘를 뺐어야 되는 건데 미안. 어쨌든 영탄.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만약에 붓과 함께 지낸 30여 년 여기까지만 나오면 붓을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겠어? 얘가 작가였구나. 글 쓰는 사람이었구나. 그랬으니 여기까지만 나오면 배우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런데 그 다음 이렇게 돌아보면 누가 돌아본 거야? 화자죠. 화자 자신이잖아. 그런데 화자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어? 그라고 얘기를 했으니 객관화. 11번입니다. 내 인생 끝나는 걸로 시작했네요. 연세. 12번 삼음보. 13번 3, 4조 혹은 4, 4조. 시상전개를 다 못 나가겠구나. 안 돼. 아니야, 우리 꼭 이번 그 2월까지 해서 소설까지 다 끝내야 돼. 할 수 있어. 봅니다. 이거. 서예 이거 되게. 지금 뭐 1번 볼게요. 1년과 3년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수사법은 도치.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연에서 사용된 수사법이 총 3개인데 거기서 이제 2가지를 쓰라고 한 거야. 다를까요? 다르지 않다. 서리. 그 다음에 바다는 몸을 뒤척이지요. 화류 혹은 의인. 화류라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대꾸예요. 구멍 속을 들락거리고 몸을 뒤척이고 겉펄에 구멍 속을 들락거리고 진펄에 몸을 뒤척이고. 그래서 대꾸입니다. 그래서 서리, 대꾸, 화류. 그 다음에 이제 3번이야.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역설을 봤을 때 일단 충돌 한 문장 안에서 내용상 논리적 모순인 거지. 충돌 나는 거. 그게 역설이었어. 하나. 내용상 충돌. 두 번째로는 화자의 정서상의 충돌. 그러니까 반응의 충돌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줬던 것이 외로운 황홀한 심사. 외로운 부정적 반응, 황홀한 긍정적 반응. 그래서 정서상의 충돌 두 번째. 그래서 역설. 세 번째로는 뭘 얘기했냐면 이미지 충돌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미지 충돌 얘기할 때 뭘 예를 들어줬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그래서 강철이라는 이미지와 무지개라는 이미지의 충돌. 마지막입니다. 얘는 상황의 충돌이야. 무슨 말이냐면 봐봐. 이 작품에서 서해를 가지 않겠대. 왜? 그렇지. 임을 위해서 가지 않겠다는 거지. 그런데 마지막에
내 가보지 않은 한쪽 바다 서해는 늘 마음속에서 파도치고 있다. 내 마음속에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럼 왜 내 마음속에 있는 거야? 서해에 누가 있기 때문에? 당신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리움이죠. 당신에 대한 그리움이야. 야, 그리움 해소는 어떻게 돼야 돼? 만나야지. 그리움에 대한 해소는 만나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의 태도는 뭐야? 만나지 않겠다잖아. 가지 않겠다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행동과 내 마음속의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 충돌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역설이야. 이건 내가 얘기한 게 아니고 평가원에서 그렇게 보기를 구성을 했어. 그래서 역설이나 반언 사실 어려운 거거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번에 받아들일 수 없는 혹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역설이나 반언은 이렇게 보기를 통해서 설명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얘기했던 기본적인 역설, 지금 모순, 논리적 모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반응의 충돌, 세 번째가 이미지 충돌, 여기 하나가 더 뭐가 들어간 거야? 상황의 충돌이 되는 거죠. 행위와 정서상의 충돌. 이게 어디에도 있는 거냐면 나중에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신경님의 농무라는 작품이 있어.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신경님의 농무에서 신명이 난다가 내가 배울 때는 반어로 배웠단 말이야. 그런데 기출문제는 그 역설로 설명했거든. 근데 내가 지금 설명하는 방식이랑 똑같지? 지금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건 신명이 난 건데 마음속으로 신명이 날 수가 없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넘어갑니다. 그 다음 32쪽이에요. 화자 자신을 객관화한 표현 초야우생. 이 정도는 이제 수험생이니까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이건 초야는 관직에 오르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관직에서 벗어난 상태인 거. 그 다음에 천석고왕도 기억합니다. 거기 이제 일수에 보면 천석고왕이라는 거 나오죠? 천석고왕은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야. 그러니까 천석고왕 보자마자 자연친화 끝인 거라고. 이런 단어가 또 뭐가 있냐면 연하고질이 있습니다. 천석고황, 연하고질은 같이 기억해 주세요. 지금 천석고황 얘기했죠? 연하고질. 그래서 연하는 노을과 안개라는 뜻이야. 그럴 때 고질은 우리 고질병이라는 거 있지? 자연을 사랑하는 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천석고황이랑 연하고질은 자연을 사랑하는 거. 그 다음에 이수입니다. 2번이에요. 1수, 9수, 12수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된 수사법은 설이랑 하나 더, 대구. 설이랑 대구. 그 다음 3번이에요. 연세법이 사용된 것은 구수가 되겠죠? 1년하고 초장하고 중장, 그 다음에 중장하고 종장. 고인 못 빼, 고인을 못 봐도 앞에 있네, 여던길 앞에 있거든. 이렇게 연세.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대조가 사용된 것은 12수. 어리석은 남자도 알미 하는 것이니 그 안이 쉬운가. 성인도 못 다시니 그 안이 어려운가. 대조. 그 다음 5번입니다. 제4수의 초장과 중장. 4수의 초장하고 중장에서 걸쳐 사용된 것은 대구. 네. 시상전개 볼까요?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거는 작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표현법이 어떻게 구현됐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요. 믿어봐. 저도 집에 일찍 가고 싶습니다. 올라가서 짐 챙겨야 돼. 사실 이 마지막 수업은 올라가서 내가 짐 챙기면 원장님하고 대표님도 다 집에 가고 싶으실 거 아니야. 나를 기다리고 계셔. 내가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나도 빨리 가서 끝나서 올라가서 정리하고 가야 돼. 그러니까 나도 빨리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마음이다. 그러니까 빨리 설명할 수 있다. 믿어달라. 봅니다. 시상전개 방식은 내용전개예요. 넘어갈게요. 그럴 때 이제 시간의 흐름이야. 시간의 흐름은 거기에서 이제 시간의 흐름을 드러내는 표현만 확인해 주면 되겠죠? 그게 바로 뭐가 있느냐?
여기네. 36회가 지났다.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시간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 36회가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는 당연히 중요하니까 여러분 알고 있어야지. 이거 뭐가 돼야 돼? 36년이 지났대. 뭐가 돼야 돼? 일제강점기가 돼야죠. 그래서 36년 해서 지금 요거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의 배경 지식이 활성화되면 작품에 대한 이해가 더 좋겠죠. 나중에 근현대사를 짤막하게 좀 정리를 할 거예요. 문학에 자주 나오는 것 내용을 중심으로. 그래서 한번 확인해 주면 좋겠고, 그 다음 공간의 이동은 장소가 여러 군데 나오겠죠. 여러 군데를 확인합니다. 배에서 내렸어. 선창가야. 부두 같은 거지. 그런데 쭉 문장을 보니까 신장로 옆대기를 들어가니 신장로 갔어. 이렇게 해서 가더니 결국은 어디야? 우리 집이야. 그래서 뚝딱선에서 내려서 우리 집까지 가는 공간의 이동. 그 다음에 시선의 이동이에요. 시선의 이동은 어떻게 되는 거야? 보는 대상이 달라진다는 거지. 그럴 때 시선의 이동은 방향성을 좀 생각해 주세요.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 그 다음에 앞에서 뒤, 뒤에서 앞, 위, 아래 이런 식으로 방향성이 전후라기보다는 원근이라고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원근, 좌우, 상하. 그런데 요새는 개념을 확장해서 쓰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냥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이니까 방향성이 없어. 방향성이 없이 바라보는 대상이 달라져도 시선의 이동이라고 설명하기도 하더라고. 어쨌든 바라보는 대상이 달라진다. 그럴 때 어려운 거는 얘예요. 요 원근이 어렵습니다. 이거는 정말 상상을 해야 되거든. 얘가 원근이야. 그런데 얼핏 보기에는 위아래 같거든. 뭐냐면 처음에 요 이랑은 뭐냐? 우리가 밭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다가 무언가를 심잖아.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을 이랑이라고 하고 이렇게 들어간 부분을 고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랑은 요 부분을 본 거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보리가 있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지금 얘를 보고 있는 건데 허리통이라고 지정을 했어. 사실은 보리를 멀리서 보면 제가 보리구나. 아니지. 보리구나도 모르잖아. 가까이서 가서 봐야 보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지. 그런데 그거를 구간을 또한 나눴어. 그러니까 지금 가까이 있는 게 되는 거라고. 그런데 그 다음에는 꾀꼬리를 보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거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 봤다가 위 본 거란 말이야. 됐어? 그러니까는 방향이 아래에서 위로 이동했구나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지. 그런데 그 다음이야. 그 다음에 보는 게 길 보고 산봉우리를 보는 거거든. 봐봐. 여기에서 보리를 보다가 생각해봐. 갑자기 왜 꾀꼬리를 보겠어? 꾀꼬리 소리가 들리니까 보인 거란 말이야. 뭐야, 꾀꼬리가 날아다니네? 이렇게 된 거라고. 그러다가 길인데 길은 어디 있냐? 여기 있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도 화자의 시선을 끌만한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봐. 이게 다녀.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림을 보면 원근감에 따라서 그리면 결국에는 그 그림들이 한 점에서 모이게 되는 거지. 어떻게 돼? 만약에 길이 쭉 펼쳐져 있으면, 이어져 있으면 지금 얘가 새가 날아다니면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랑 길이 쭉 뻗어져 있는 거랑 얘가 이렇게 만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길을 보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 얘는 이 원근이 될 때는 여러분들의 상상력이 엄청나게 동원이 돼야 된다고. 그런데 그 길을 보니까 뭐가 보여? 그때 산이 보이지. 원근을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표지는 얘야. 여러분들이 시선의 이동을 원근과 관련해서 처리할 때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건 얘야. 산봉우리라고 얘기했으니 어때야 돼? 얘 이런 모습이어야 되잖아. 산에 가까이 있으면 이런 모습인 거 확인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이 모습을 확인하면 정말 산하고 멀리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산봉우리 인식하는 그 거리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꾀꼬리가 날아다니는 끝에 길이 보이겠어 안 보이겠어? 만약에 길이 꼬부리지지 않고 쭉 펼쳐져 있다면 보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산이 보이는 거라고. 어려운 거 맞아. 이건 여러분들이 장면할 수 있는 상상력이 극대화가 돼야 돼. 그런데 그 포인트는 뭐라? 산봉우리야. 산봉우리라고 표현됐다. 그러면 그 산하고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멀리 있는 거지. 산은 절대로 위아래가 될 수 없으니까.
어디까지나 목표는 목표인 거고. 아니, 왜 접으려고 그래? 왜 접으려고 그래? 목표에 대한 얘기를 했을 뿐이야. 야, 내가 너네 우리 코칭할 때 니네 목표 얘기 듣고 내가 다 접어버리면 왜 내 목표에 너희들이 접는 거야? 말씀하시고 좋으셔가지고. 그래요? 오늘 접으면 안 되겠네. 그랬나? 네,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이런 식의 포기를 했네요. 제가 반성할게요. 병렬입니다. 비슷한 구성을 나란히 늘어놓으며 전개되는데 거기다가 써주세요. 얘는 병렬이 되려면 독립성을 지녀야 돼. 독립성을 지닙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거를 빼도 주제 형성에 이상이 없어. 그게 병렬이야. 지금 이거 보면 알겠죠? 내 마음의 고향은 이렇게. 그래서 이 중에 하나를 빼도 내 마음의 고향이 없다는 내용에 변형이 없지. 이게 병렬. 그 다음에 연상은 논리적 흐름 없이 떠오른 대로. 이게 이제 연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의 연상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연상하는 거. 이걸 봤더니 그래. 네모 직사각형. 이제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없는데 이제 저희 때는 라떼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딱 실판 보면은 딱 이게 뭐가 생각이 나냐면 당구 다이가 생각이 나거든. 여러분들은 물론 그러진 않겠지만 그래. 이게 딱 처음에 당구를 배울 때의 느낌이에요. 지금 아마 너희 웃는 친구들은 그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어. 정말 뻥 아니고 여기에 이 노란 공, 빨간 공, 하얀 공이 딱 위치해 있다니까. 내가 좋아하는 코스에. 그럼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나는 우라이를 치고 있는 거야.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게 연상입니다. 얼마나 쉬워. 무언가를 보고선 비슷한 무언가가 떠오르는 게 연상인 거야.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도 말할 수 있냐면 유추라는 말도 쓸 수 있어요. 사실은 이제 유추라는 말을 더 많이 쓸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앞쪽에 장성남의 배를 매며 그러니까는 우리 대상이 관념이면 깨달음을 드러내는 것. 사랑은 배를 매는 것. 생각나? 그 작품 생각나? 앞에 확인해보자. 빨리. 어, 7쪽입니다. 7쪽에 대상이 관념일 경우 해서 거기에 예를 들어 장성남의 배를 매매로 보시면 사랑은 이렇게 나온 거 있죠? 그럼 실제로 화자는 뭐 하는 거야? 던져진 밧줄을 매면서 뭐 했다는 거야? 사랑을 생각했다는 거지. 왜? 밧줄을 매는 행위와 사랑의 무언가가 공통점이 있어서 떠올랐다는 거거든. 걔가 연상이란 말이야. 그리고 걔를 유추라는 말로도 바꿔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요 피아노 연상이 이제 어려운 작품인데 피아노야. 그럼 화자는 뭐 하고 있는 거냐면 피아노를 보고 있거나 연주를 듣고 있거나. 그래서 피아노에 앉은 두 손에서 연주를 듣고 있는 거지. 거기에서 물고기가 이렇게 꼬리를 물고서 쏟아진대. 꼬리를 물고 이렇게 쏟아지는 거야. 연주를 듣고 있어. 연주를 듣고 있다는 얘기는 이거 선율 멜로디를 말하는 거잖아. 그럼 뭐가 연상이 된 거냐면 악보가 연상이 된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거를 뭐로 설명해? 물고기로 설명해. 물고기 어디에 있어? 바다에 있지. 그러니까 바다로 갔어. 바다에 뭐가 있어? 파도가 있어. 그러니까 연주를 통해서 얻은 깨달음을 아니지. 연주를 통한 감동을 이렇게 연상으로 표현한 것. 그래서 사실은 연상은 어려운 작품이에요. 응? 그렇지. 그 연상에 떠오르는 대로. 맞아. 우리가 이제 소설에 봤던 의식의 흐름. 그런데 그런 작품이 많을 수가 없겠죠. 또한 그런 작품을 우리는 지금 논리적으로 문제를 풀고 있잖아. 선택지가 논리적으로 구성이 되는데 낼 수 있겠어? 없겠어? 없어. 그러니까 아까 얘기처럼 사랑은 밧줄을 매는 것. 그런 식의 작품을 이제 연상으로서 많이 내고 있는 거지. 넘어갑니다. 수미상관. 수미상관은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거잖아. 처음과 끝이 같거나 유사한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기억해야 되느냐? 수미상관에 따른 효가 4가지를 기억해야죠. 그런데 처음과 끝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야? 반복된다는 거지. 시에서 반복하면 무조건 2가지 생각나야지. 시에서 반복은 무조건 첫 번째는 운율해야죠. 그 다음에 2번째는 강조야. 그러면 당연히 수미상관도 처음과 끝이 반복이 되는 거니까 운율을 형성하거나 강조를 하거나가 되는 거라고. 됐어? 여기에 뭐가 추가되는 거냐면 최근에 일정하게 반복이 되면, 즉 일정한 자리에 나타나면 무슨 말도 쓰느냐? 안정감이라는 말도 씁니다. 근데 처음과 끝이라는 건 일정한 자리인 거지.
그러니까 세 번째는 안정감을 형성해. 형태적 안정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입니다. A 다음에 그 내용이 이어졌어. 그런데 다시 A가 왔어.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 또 무언가 내용이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끝났네? 그래서 여운. 숨이 상관하면 네 가지 효과예요. 운율, 강조, 안정감, 여운. 넘어갑니다. 야, 할 수 있어. 지금 성경부정 다음에 기승전결 이렇게 있는 거 아니야? 할 수 있어. 봐봐. 자, 봐봐. 지금 수미상관 했잖아. 성경부정은 먼저 뭘 제시하는 거야? 경치. 뒤에가 뭐가 나와? 정서. 정서는 정서와 관련되는 직접적인 표현이 없어도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얘기는 해줘야죠. 할 수 있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말, 좋아하는 말이에요. 봅니다. 요거를 시선의 이동이라는 말로 예전에 한번 바꿔서 나온 그 수능에서 나온 적이 있어. 화자의 시선이 외부에서 내면으로 이동한다. 이게 선경우정이야. 화자의 시선이 외부에서 내면으로 이동한다. 생각해봐. 지금 화자의 시선이 외부에 있다는 얘기는 주변 경치를 얘기하는 거지. 그 다음에 내면으로 이동했다는 내 마음을 드러냈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래서 성경우정을 시선의 이동으로 전에 한번 바꿔서 낸 적이 있거든. 오래된 얘기인 거니까 아마 지금은 이것이 쉽게 여러분들이 경험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성경우정도 시선의 이동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기승전결. 기승전결에서 중요한 건 전환이야, 전환. 그리고 전환은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나오는 전환도 설명할 수 있겠지. 전환은 뒤집어져야 돼. 뒤집어진다는 얘기는 아까 전에 그거야. 우리 옥수수밭. 화자의 인식이 전환됐잖아. 앞에서는 어떤 거였어? 부정적 반응이었지. 그런데 뒤에서는 긍정적이었잖아. 전환은 그런 거야. 뒤집어져야 돼. 얘는 시적 상황인 거죠? 상황 제시. 그 다음에 심화는 고조입니다. 감정의 고조. 그리고 여기서는 뒤집어져야 돼. 그 다음에 뒤집어진 상태로 마무리. 봐봐. 우리 가시리라는 작품 모르는 친구가 없을 거예요. 가시렵니까? 버리고 가시렵니까? 이거 이별이죠. 이별 상황이야. 화자의 정서는 당연히 슬픔이겠지. 그리고 이별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나더러는 어찌 살라 하고 너 떠나면 나 죽는다는 얘기인 거지. 나 못 산다는 얘기인 거잖아. 맞아? 이거는 임을 탓하는 거야. 너 때문에 나 못 산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임 탓하면 무조건 원망입니다. 그러면 지금 화자의 정서가 슬픔에서 원망으로 고조가 된 거야.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 거지. 지금 이별 상황이야.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모습은 이별을 거부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야 돼? 이별을. 그렇지. 수용이 돼야지. 그럼 여기서 이별이 수용이 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어야 돼. 여기서 이별을 수용하고 있다야. 그럼 뭐 하겠다는 거야? 잡아두고 싶지만 잡아두지 않겠다는 얘기는 보내주겠다는 거지. 그런데 여기 또 숨은 내용이 있네. 그냥 보내주는 게 아니야. 봐봐. 서운하면 아니 올까 두렵대. 얘는 그러면은 뭘 생각하고 보내준다는 거야? 그렇지. 돌아오기를 생각하고선 이별을 수용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서 마무리. 가시는 듯 돌아서 오십시오. 됐습니까? 이게 기승전결이야. 그럴 때 중요한 요소는 전환되는 거. 전환은 앞에 나오는 상황이 어떻게 돼야 돼? 뒤집어져야 돼. 이별을 거부하고 있다가 이별을 받아들이는 거지. 됐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건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죠. 와, 대박. 3분 남았어. 시상의 전환입니다. 야, 내가 오늘 목표 이루면 여러분도 목표 이뤄. 내가 이뤄야 돼, 안 이뤄야 돼? 이것 봐라.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3분 남았잖아. 3분 아니야? 3분. 그래. 숨 좀 돌리자. 이건 빨리 얘기했잖아. 이럴 때도 좀 있어야지. 이제 시상의 전환 남았죠?
야, 아니,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럼 하나 남았잖아. 하나 남으면 열을 부려도 되는 거지. 전환이래. 여기서 전환 설명했잖아. 그럼 얘도 어떻게 됐다는 거야? 앞에 나오는 거랑 뒤에 나왔던 거랑 뒤집어진다는 거지. 다만 얘는 2단계밖에 없다는 거야. 기승전결은 4개 단계를 거친다는 거고 앞에 2단계가 더 있다는 얘기인 거고 시상의 전환은 그냥 앞, 뒤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지. 그럴 때 첫 번째 그 작품에서는 그러나 있죠? 그러나에다가 세모 쳐주세요. 시에서 그러나 그런데 보면 무조건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그러나 그런데 보면 무조건 전환이야. 그럼 얘는 똑같아. 우리가 그 옥수수밭에 당신을 묻고랑 똑같아. 이별의 상황에서 재회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 다음 거를 생각해 볼게요. 요거는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야 돼. 그 다음 건 어디에서 전환이 이루어지냐면 느닷없이에서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느닷없이를 기준으로 앞에 나오는 내용하고 뒤에 나오는 내용이 뒤집어진다는 얘기인 거지. 뭐가 뒤집어지는 걸까? 맞아. 무슨 말이냐면 얘는 인식의 방향이 뒤집어집니다. 인식의 방향.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서는 지금 국어를 통해서 뭘 생각해? 불쌍한 사람들. 쟤네들 봐. 생각이 딱딱해. 고루의 꼰대 새끼들. 그렇게 된 거야. 그런데 느닷없이 나도 꼰대구나. 이거야. 그래서 의식의 방향이, 인식의 방향이 외부에서 내면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인식의 대상이 전환이 되는 거지. 인식의 대상의 전환. 외부 대상을 지금 나로. 그래서 전환.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올해 목표 꼭 이루십니다.